잠수함 절반은 독일에 맡기겠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반만 맡아도 이득 아닌가요? 독일과 한국 사이에 줄타기하며 간을 보던 캐나다. 심지어 한국에는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선을 넘었는데요. 자동차 공장을 우리 영토에 지어줄 것, 러시아 전쟁 시 캐나다 편에 설 것. 이것은 실리만 챙기겠다는 말뿐만이 아닌 한국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협상 카드였던 것이었죠. 결국 계약을 위해 한국이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 하지만 캐나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들이 왜 굳이 독일과의 방산 협약을 싹 다 깨버리고 한국에 전부 갈아탔는지 말이죠. 그리곤 한국의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요. 협약 거절하겠습니다. 미국에도 맞서던 캐나다가 결국 한국 앞에서 꼼짝도 못하게 된 이유. 그 대한민국의 숨겨진 힘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조건이라면 협상은 어렵겠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회의실 전체를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저는 캐나다 국방부에서 잠수함 도입 프로그램 수석 평가관으로 일하고 있는 데이비드 맥켄지입니다.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의 방산 협상 테이블에 수없이 앉아봤고 그 긴 세월 속에서 협상이란 결국 누가 더 절실한가의 싸움이라는 것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 한 문장이 나오기 전까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다고 해야 맞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은 제가 수년을 준비해온 프로젝트였습니다. 12척의 잠수함을 새로 확보하는 캐나다 해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방산 계약이었고 저는 그 핵심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는 두 나라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한국. 저는 솔직히 그 협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미 짐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조선 기술을 보유했고 가격 경쟁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나토 핵심 국가도 아니고 유럽 방산 네트워크와는 거리가 먼 동아시아 국가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최종 파트너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독일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협상 전날 밤 오타와 국방부 지하 회의실은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총리실과 연결된 정치권 인사들이 모여 작전을 짜고 있었고 회의실 분위기는 이상하리만큼 들떠 있었습니다. 흘러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6척은 한국에, 나머지 6척은 독일에 발주하는 이른바 반반 발주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로부터 투자와 외교적 실익을 동시에 뽑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군사 실무자로서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잠수함은 냉장고가 아닙니다. 한 척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훈련 체계, 정비 시스템, 부품 공급망, 승조원, 교육 과정이 모두 하나로 맞물려야 합니다. 플랫폼이 두 종류가 된다는 것은 그 모든 체계가 두 벌로 늘어난다는 의미였고 비용과 혼란이 동시에 배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치권의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실무적 우려는 쉽게 묻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독일 대표단 측 인사와 캐나다 보좌관이 나누는 귓속말을 스치듯 들었습니다. 조건 하나만 더 강하게 걸면 한국은 꼼짝 못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협상에서 흔히 오가는 압박 전술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예감하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협상 테이블은 생각보다 차분하게 시작됐습니다. 기술 사양, 납기 조건, 정비 협력 같은 실무적인 내용들이 순서대로 오갔고 한국 대표단은 통역 없이 영어로 직접 대화하며 명확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후반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캐나다 측 수석 협상 대표, 총리실과 연결된 정무 라인의 인사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 뒤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아채는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북극 지역에서 러시아와 군사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참여가 가능합니까? 회의실 공기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질문의 본질을 즉각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잠수함 계약이 아니라 군사 동맹을 강요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의 북극 분쟁 개입 가능성을 사실상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어떤 주권 국가도 방산 계약 테이블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한편에 앉아있던 독일 대표단 관계자가 아주 짧고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판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혼자만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통역을 거치지 않고 조용하고 또렷한 영어로 짧게 말했습니다. 그 조건이라면 협상은 어렵겠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 문장을 말하고 앞에 놓인 서류를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협상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찰해온 저로서는 그 흔들림 없는 손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측 일부는 여전히 이것을 협상 전술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이 계약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는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제한도 없었고 협상 조건 조율 요구도 없었습니다. 서류가 정리되고 자리에서 일어섰고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해군 작전 담당 대령이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전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맥켄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빅토리아급이 몇 년 안에 퇴역하기 시작합니다. 신형이 늦어지면 북극 해역은 그냥 비어버립니다.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귀국편 항공편을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국방부 상황실이 뒤집어졌습니다. 전화가 여러 개 동시에 울렸고 보좌관들이 복도를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누군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나간다면 독일이 납기를 못 맞출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독일 측 관계자는 그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의 새로운 조선 산업 기반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전략적 투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전력 공백은 약속으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납기와 강철로 메워지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국 대표와 잠깐 마주쳤습니다. 캐나다 측 관계자 한 명이 다급하게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조건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 대표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시험대 위에서 증명해야 하는 충성 맹세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닫힌 문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독일과 한국 사이에서 캐나다가 저울을 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사업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귀국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국방부 전체로 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상황실에는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정치 라인과 군 실무 라인이 하나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두 라인이 한자리에서 이 사업을 직접 논의하게 된 것이 저는 그 자리에서 양측의 시각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총리실 보좌관이 먼저 카드를 꺼냈습니다. 6척은 한국, 6척은 독일로 나눕시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했습니다.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고 외교 마찰도 피하고 두 나라로부터 투자와 기술 이전을 동시에 얻겠다는 발상이었으니까요. 정치적 관점에서는 꽤 영리한 전략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씁쓸하고 무거운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잠수함은 규격 상품이 아닙니다. 한 척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훈련 교본부터 정비 매뉴얼, 부품 공급망, 항구시설 규격, 승조원, 교육 과정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체계로 맞물려야 합니다. 플랫폼이 두 종류가 되면 그 모든 체계가 두 벌로 늘어납니다. 비용은 2배, 혼란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잠수함 함대를 두 종류로 나누는 것은 군사적으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총리실 보좌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군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업이 이미 순수한 군사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치 게임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방산 사업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독일 TKMS 대표단과의 단독 미팅이 잡혔습니다. 그들이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화면에는 화려한 그래픽이 펼쳐졌습니다. 캐나다 현지 조선소 건설 계획,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 전망, 단계별 기술 이전 프로그램, 북미 방산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독일 대표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단순히 잠수함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캐나다의 새로운 조선 산업 자체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총리실 보좌관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들과 정치 라인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일자리, 지역경제, 산업 부흥. 발표 마지막에 독일 대표는 의미 있는 표정으로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나토 동맹 사이의 전략적 협력입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독일 쪽으로 기울었고 총리실 라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발표가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력 내내 그와 비슷한 프레젠테이션을 수도 없이 봐왔고 그것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다가 해군 잠수함 장교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방금 전 화면에 떠 있던 조선소 건설 슬라이드를 힐끗 돌아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조선소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잠시 피식 웃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거 지어지기까지 10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덧붙였습니다. 그 10년 동안 우리는 뭘로 바다를 지킵니까? 짧은 말이었지만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이미 상당한 노후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년 안에 하나둘 퇴역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공백을 채울 신형 잠수함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면 캐나다는 북극과 대서양에서 잠수함 전력을 사실상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교의 단 두 마디가 그것을 훨씬 더 선명하고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독일 기술 책임자와 단독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표에서 보지 못했던 숫자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제안서의 납기 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납기 보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이번에는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나 라고. 유럽 방산 프로젝트들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패턴이었습니다. 발표는 항상 완벽하고 화려합니다. 약속은 언제나 거창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언제나 늦게 도착합니다. 납기가 밀리고 비용이 예상을 초과하고 생산이 지체되는 일이 유럽 방산 현장에서는 이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라고 그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한국이 제출한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독일 발표와 비교하면 솔직히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그래픽도 없었고 감동적인 미래 비전도 없었습니다. 대신 한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약 후 약 6년 내 첫 번째 잠수함 인도, 그 후 3년 안에 4척 배치 완료, 계약 후 17년 내 12척 전략 납품, 그리고 짧은 설명 한 줄, 이미 실전 배치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건조.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독일은 조선소를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산업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런 약속이 없었습니다. 대신 딱 하나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만들어서 전달하겠다고. 그 차이가 이상하리만큼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독일의 언어는 거창하면서도 어딘가 먼 곳을 가리키고 있었고 한국의 언어는 단순하면서도 바로 눈앞의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불편한 질문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하고. 그리고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독일 기술 책임자와의 대화가 끝난 지 며칠 뒤 저는 브뤼셀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북유럽 방산협력 세미나가 예정돼 있었고 유럽 잠수함 협력 사례를 직접 확인해 캐나다 사업에 참고하겠다는 단순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출장이 제 생각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내려다보며 며칠째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들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독일 기술 책임자의 말투, 한국 제안서의 단순한 일정표, 해군 장교의 쓴웃음. 그 장면들이 뒤섞인 차에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35년을 이 바닥에서 일해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협상을 보고 수많은 약속이 지켜지는 것도 어그러지는 것도 목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무언가 평소와 다르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집어낼 수 없었지만 그 불편한 감각은 브뤼셀에 도착할 때까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미나 자체는 예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 해군 관계자들이 모여 전략적 해양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고 발표와 토론이 무난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행사 내내 한쪽 귀로는 발표를 들으면서 다른 한쪽 마음으로는 캐나다 사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335 로비에 모여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눴습니다. 저도 커피 한 잔을 들고 로비 한편에 서 있었는데 노르웨이 군 장교 한 명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에서는 이미 알려진 이슈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고 그러자 그 장교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말에 궁금증이 생겨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독일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나토 핵심 회원국입니다. 독일과의 군사협력 역사도 깊고 유럽 방산 네트워크에서 독일의 위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입니다. 그런 노르웨이가 독일을 포기했다는 말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근거가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독일 장비는 전통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어떤 이유에서냐고. 노르웨이 장교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 자체는 훌륭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약속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강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방산 협상 현장에서 일해왔지만 그 말처럼 상황의 핵심을 이렇게 단칼에 잘라낸 표현을 들어본 기억이 드물었습니다. 유럽의 안보 상황은 이미 이론이 아닌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행동 이후 북유럽 국가들은 방위력 증강을 실질적인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의회 토론이나 국방 백서 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국경에서 들려오는 포성처럼 매일 몸으로 느끼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납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핀란드 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방산 계획 쪽으로 흘렀고 저는 러시아 상황 이후 핀란드의 무기 도입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냐고 물었습니다. 핀란드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독일 장비를 가장 먼저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한 나라 이름을 말했습니다. 한국이라고.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브뤼셀에서 만난 노르웨이 장교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핀란드 관계자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술자리가 무르익어갈 무렵 에스토니아 군 장교가 테이블에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독일 장비는 훌륭하다고 먼저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이 가볍게 동의하는 분위기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장교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장비가 언제 도착하느냐죠.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느 나라 군인들이 웃는 상황인가를 생각하니 그 웃음의 의미가 묘하게 씁쓸했습니다.
그 장교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독일은 계획을 줍니다. 그리고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줍니다.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농담처럼 시작된 말이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내심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루 사이에 세 나라 사람에게서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방산 전문가로서 자국의 안보를 직접 책임지는 군인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선택을 해야 했고 실제로 선택을 마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은 혼자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불휘셀의 야경이 흘러 지나갔고 저는 오늘 하루 들은 이야기들을 다시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그들은 독일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자체가 나쁘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그들이 선택한 나라는 공통적으로 한국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나토 동맹이고 유럽 방산의 중심이고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하지만 오늘 저녁 이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동맹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쓸 수 있는지 없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하고 냉정한 기준 앞에서 세계의 선택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방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빛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잠시 후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었다고.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부터 따라다니던 그 불편한 감각이 이제 이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감각.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브뤼셀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캐나다 국방부 내부 회의실로 바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떠나기 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팽팽한 긴장이 공기 중에 떠 있었고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 방식부터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정치 라인과 군 실무 라인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두 진영 사이의 거리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총리실 보좌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과의 협력은 나토 동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해군 작전 담당 준장이 바로 끊었습니다. 우리는 외교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잠수함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팽팽해졌습니다. 정치 라인은 외교와 산업을 이야기했습니다. 군은 시간과 전력 공백을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말보다 관찰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이 회의는 이제 더 이상 방산 전문가들만의 기술적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의 언어와 군사의 언어가 충돌하고 있었고 그 충돌의 틈 사이에서 정작 중요한 질문들이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래전 선배에게 들었던 말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방산 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국이 아니라 내부의 정치라고. 그 말이 이렇게 현실로 확인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가 한창 진행되던 중 해군 측 기술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독일 TKMS의 세부 일정 검토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화면의 한 줄을 확대했습니다. 캐나다 현지 조선소 건설 예상 기간 8년에서 10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총리실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그 기간이 왜 문제가 되냐고. 해군 장교가 바로 답했습니다. 그 조선소가 완성된 뒤에야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조선소 건설에 최소 10년, 이후 잠수함 설계 적용과 실제 건조에 또 7년에서 10년. 그 숫자들을 더하면 첫 번째 잠수함이 인도되는 시점은 빠르게 보아도 20년 가까이 뒤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첫 잠수함 인도가 20년 가까이 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빅토리아급 잠수함이 수년 안에 퇴역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숫자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북극 해역에서 캐나다 잠수함이 사라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총리실 보좌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수치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기술 담당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이것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정치 라인은 침묵했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이 때로는 가장 명확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날 오후 독일 측과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저는 직접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현지 조선소 건설이 지연될 경우 전체 일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독일 대표는 미소를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납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독일 대표는 말을 돌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작게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문장은 이미 여러 번 들은 문장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 대신 나오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몰아붙였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캐나다 해군이 현재 직면한 전력 공백 문제는 추상적인 파트너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납기 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독일 대표는 미소를 유지하면서도 이번에는 목소리가 미묘하게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나토 동맹국들과 협력해왔습니다. 그 신뢰가 곧 보장입니다. 저는 더 이상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해군 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독일 잠수함 기술은 훌륭하다고. 하지만 잠시 멈춘 뒤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을 사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방산 계약에서 기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실제 전력이 되려면 그것이 제때 납품되어야 하고 제때 배치되어야 하고 제때 운용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준장은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바다는 약속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다시 한국 자료를 펼쳤습니다. 며칠 전에도 봤던 그 단순한 문서였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최대 5척 동시 건조 가능.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독일이 캐나다에 조선소를 짓겠다고 말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 조선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미래의 생산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현재의 생산 능력을 숫자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재하는 것과 약속되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으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을 하려 하고 있다고.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는 길에 저는 문득 브뤼셀에서 들었던 그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독일은 계획을 줍니다. 한국은 무기를 줍니다. 그날 그 에스토니아 장교의 말이 농담처럼 들렸던 이유는 그것이 너무 단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서류들을 앞에 두고 보니 그 단순한 말이 가장 정확한 현실 묘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전략 분석보다 그 짧은 두 문장이 상황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부터 독일 발표를 들을 때마다 같은 질문이 자동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입니까? 라고. 그 질문 하나가 제가 이 사업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독일 일정 문제와 내부 갈등이 계속되던 가운데 캐나다 국방부는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조선소 직접 실사. 말이 많았던 회의실들과 달리 그 결정은 놀랍도록 조용하고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저는 캐나다 해군 기술팀과 함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행 중에는 잠수함 체계를 직접 운용해온 현역 해군 장교도 있었고 방산 계약 전문 법률 자문도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각자 자료를 들여다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저마다의 생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은 해군 준장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서류는 충분히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진짜를 봐야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이번 출장의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숫자와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을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남해안에 있는 대형 조선소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버스가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실사단 안에서 이야기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광경 때문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도크들이 줄지어 이어져 있었고 그 위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촘촘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크레인의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포기했습니다. 셀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바다와 맞닿은 도크 옆으로는 이미 완성 단계에 가까워 보이는 선박 구조물들이 놓여 있었고 조금 더 안쪽으로는 아직 기초 골격만 세워진 것들도 보였습니다. 다양한 완성도의 구조물들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동시에 생명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산업 도시였습니다. 버스가 멈추자 한국 측 관계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동시에 여러 군함과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실사단 안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보아온 유럽의 조선소들은 규모나 밀도 면에서 이 공간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조선소들이 정밀하게 관리되는 작업장이라면 이곳은 그 작업장 수십 개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된 공간이었습니다. 실사단은 한국 측 안내를 따라 건조 도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크 안에는 잠수함 선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외형이 완전히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그 규모와 정밀도는 즉각적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선체 앞에서 한동안 발길을 멈췄습니다. 수십 년간 방산 현장에서 일해온 저조차 그 순간 무언가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축적된 기술과 수천 명의 노동이 한 곳에 집약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 또 다른 도크에 또 하나의 잠수함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 측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다른 프로젝트입니까?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현재 최대 몇 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습니까? 한국 측 관계자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최대 5척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캐나다 해군 장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독일은 한 척일 정도 확정을 못했는데 그 말은 주변에 들릴 만큼 크지 않았지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투어가 계속되면서 저는 이 조선소가 가진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거대하면서도 동시에 정밀했습니다. 철판이 절단되고 용접 불꽃이 곳곳에서 튀는 그 혼잡한 공간 안에서 작업자들은 각자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낭비되는 움직임이 없었고 흐름이 막히는 구간도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다듬어진 생산 체계라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한 기술자에게 질문을 건넸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생산 방식이 캐나다 잠수함 건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까? 기술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같은 플랫폼입니다. 저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새로운 설계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기술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잠수함입니다. 그는 도크 안의 잠수함 선체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더 빨리,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독일이 캐나다에 조선소를 지어주겠다고 말할 때 그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앞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조선소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이미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수함은 이미 실전에 배치되어 운용 중이었습니다. 투어가 끝난 뒤 실사단은 조선소 밖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공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남해의 바람이 차갑고 강하게 불어왔습니다. 해군 준장이 데이비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아직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건조되는 잠수함 선체들, 끝없이 이어지는 도크, 각자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수천 명의 작업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런 허풍 없이 담담하게 숫자를 말했던 기술자의 표정. 잠시 뒤 저는 말했습니다. 독일은 조선소를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가지고 있더군요. 준장은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 말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유럽 장교들이 왜 그 테이블에서 같은 이름을 반복해서 말했는지를 몸으로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의 눈에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해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저는 그 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캐나다 국방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해군 실무진 사이에서는 한국 조선소를 직접 본 이후로 발언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치와 보고서로 알고 있던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람들과 여전히 문서만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사이의 온도차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온도차를 매 회의마다 느꼈습니다. 해군 실무진들은 대부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쪽으로. 하지만 정치 라인의 흐름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한국 조선소 실사 이후 정치권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군 실무진이 한국 쪽으로 기울어질수록 정치적으로 독일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총리실 라인은 그 균형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한 카드를 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카드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고위 보좌관이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닙니다. 그는 테이블 위 서류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산업 전략과 외교적 포지셔닝이 동시에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에게 추가 조건을 확인합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이미 그 질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협상 초반에 한번 등장했다가 사라졌던 그 질문이 다시 꺼내질 것이라는 것을. 며칠 뒤 캐나다 협상팀은 한국 측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초반은 평온했습니다. 기술 협력 세부 사항, 납기 세부 일정, 현지 정비 체계 구축 방안, 모든 대화는 실무적이고 차분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구체적인 숫자와 명확한 기준으로 답변했고 그 답변들 하나하나가 준비된 사람의 언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반이 지날 무렵 캐나다 측 협상 대표가 잠시 멈추더니 서류를 천천히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 동작이 무언가 다른 것이 시작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전략적 질문이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북극 지역에서 러시아와 군사 충돌이 발생한다면. 잠시 멈춘 뒤 결국 그 문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지원이 가능합니까? 회의실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화면 속 한국 대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화난 기색도 아니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표정으로 침묵을 유지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질문은 잠수함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사안입니다. 캐나다 측 협상 대표가 말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한국 대표는 잠시 고개를 끄덕인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조건이 포함된다면 협상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짧은 문장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호소도 없었습니다. 협상 조건을 조율해보자는 제안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협상은 계속될 수 없다고.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 대표의 말투에서 어떤 절박함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이 계약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강자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국방부 내부에서는 바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해군 준장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총리실 보좌관은 단순한 전략적 확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산 계약이 아니라 군사 동맹을 요구한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준장의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주권 국가가 무기 구매 계약 테이블에서 제3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확약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계약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동맹국에게도 쉽게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잠수함 협상 자리에서 요구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안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독일 대표단의 로비가 어느 순간부터 이 협상의 방향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그날 밤 늦게 데이비드는 국방부 상황실로 호출됐습니다. 실무 담당자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협상팀 귀국 일정 검토 중. 저는 잠시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실무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의미는 이미 충분히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국방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늦은 밤 오타와의 공기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단 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한 문장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조건이 포함된다면 협상은 어렵다고. 그런데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도 가장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이 계약을 원할 것이라고.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아무런 소란 없이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못 건드린 걸까?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착각을 완전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국방부로 호출됐습니다. 복도를 걸어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상황실 안에서는 여러 사람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벽면 스크린에는 협상 일정표와 각국 대표단 동향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실무 담당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 협상팀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간단한 문장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 귀국 일정 조정 확인. 저는 물었습니다. 협상 일정은 어떻게 됐냐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실무자가 대답했습니다. 확정된 후속 회의는 없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상황실 안에 묘한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이 협상을 진행할 의향이 없다는 신호를 조용히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격양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잠시 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총리실 보좌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국이 협상에서 완전히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이 계약은 규모 면에서 한국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군 준장이 바로 끊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준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고객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단순한 사실이었지만 회의실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지적인지 즉각적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협상을 캐나다 중심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캐나다가 선택하는 것이고 캐나다가 조건을 정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봤던 그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도크, 동시에 건조되는 선체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계약들. 그 조선소는 캐나다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미 충분히 바쁜 곳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독일 TKMS 대표단이
캐나다 국방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회의실로 들어서는 모습에서 저는 또다시 그 여유로움을 발견했습니다.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여유였습니다. 독일 대표는 자리에 앉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협상에는 언제나 이런 굴곡이 있다고. 중요한 것은 결국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그리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결국 캐나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총리실 보좌관이 그것이 독일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독일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동맹입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물러난 자리는 자연스럽게 독일의 것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미소가 자신감인지 확신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독일은 처음부터 이 흐름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판을 깔고 있었다는 것을.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또 다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유럽 방산시장 동향 자료였습니다.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최근 수년간 유럽 국가들의 방산 계약 현황이 정리된 표였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그리고 몇몇 다른 나라들. 저는 공통 항목 칸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한국산 무기 도입, 한국과의 방산 계약 체결, 한국 방산 협력 확대. 같은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노르웨이 장교의 말, 핀란드 관계자의 말, 에스토니아 군인의 농담 같은 한 문장.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 표의 숫자들과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행동 이후 위기감이 가장 높은 나라들, 시간이 가장 절박한 나라들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이념이나 동맹 관계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주는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우연일까라고.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국방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불이 꺼진 사무실들이 줄지어 있었고 복도 끝 창문으로 오타와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최종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한국은 좋은 후보지만 결국 나토 동맹인 독일이 선택될 것이라고. 그 확신은 경험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봐온 방산 협상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결국 양보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 반대였습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조용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없이 항의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창문 밖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라고. 그리고 그 문장의 끝을 천천히 완성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은 순간 저는 갑자기 이 협상의 전체 그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전략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회의실 안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고 자리에 앉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동안 조심스럽게 테이블 아래에 있던 말들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해군 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말이 드디어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총리실 보좌관이 반응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이 계약의 규모를 생각하면 한국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잠시 말을 고른 뒤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계약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수긍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본 그 거대한 생산 라인을 떠올리면 그 결론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캐나다 계약 하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 조선소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계약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 조선소는 이미 충분히 바쁜 곳이었습니다.
회의 중반 기술 담당팀이 독일 프로젝트 분석 결과를 다시 발표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나열된 간단한 계산표가 떴습니다. 캐나다 현지 조선소 건설 최소 8년에서 10년, 이후 잠수함 설계 적용 및 건조 최소 7년에서 10년. 저는 조용히 그 숫자들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첫 잠수함 인도가 20년 가까이 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리실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최악의 시나리오 아니냐고? 기술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 대답 이후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다음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한국 제안 일정이 나타났습니다. 계약 후 약 6년 내 첫 번째 잠수함 인도, 계약 후 약 9년 내 4척 배치 완료, 계약 후 약 17년 내 12척 전략 납품. 회의실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의 15년 차이군. 그 숫자는 단순한 일정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전력이 존재하는 기간과 공백으로 남는 기간의 차이였습니다. 빅토리아급이 퇴역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신형 잠수함이 배치되는 시점까지의 간격, 북극 해역과 대서양에서 캐나다의 잠수함이 사라져 있는 기간, 그것이 단순히 숫자로 환산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일정표를 나란히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이 선택이 단순히 어느 나라의 잠수함을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가 앞으로 수십 년을 어떤 해군력으로 살아갈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에 며칠 전 한국 조선소에서 본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버스 창문 밖으로 보였던 끝없는 크레인들, 동시에 건조되고 있던 잠수함 선체들, 그리고 그 거대한 공간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움직이던 수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한국 기술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더 빨리,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더 빠르게 전달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말의 화려함과 단순함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약속과 현실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방산 계약에서, 특히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그 차이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국방부 건물을 나서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오타와의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처음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의 그 자신감, 독일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에 정치권이 흔들리던 장면, 해군 장교들이 조용히 우려를 토하던 복도의 대화들, 브뤼셀에서 들었던 유럽 군인들의 냉정한 목소리들, 한국 조선소의 압도적인 현실, 그리고 한국 대표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던 그 문장, 그 조건이라면 협상은 어렵겠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캐나다는 지금까지 이 협상을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독일과 한국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문제라고. 우리가 저울을 들고 있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질문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캐나다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는 발걸음을 다시 옮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시험했다고 생각했다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 문장의 끝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험을 받은 쪽은 우리였다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하나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이미 단순한 공급국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가, 제때 납품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외부 조건에도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 그 기준 앞에서 세계는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건물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 일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독일이냐 한국이냐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질문이 이미 늦은 질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저는 오랫동안 이 사업을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캐나다가 독일과 한국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35년의 경험이 만들어준 확신이었고 수십 번의 협상이 쌓아준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질문 자체를 잘못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약속을 늘어놓지도 않았고 외교적 압박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을 넘는 질문 앞에서 협상 조건을 조율하겠다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미 만들어진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조선소, 동시에 건조 가능한 생산 능력, 이미 실전에서 운용 중인 플랫폼, 그리고 정확한 납기 일정.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유럽의 군인들이 왜 같은 이름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는지를, 세계가 왜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협상에서 진짜로 시험을 받고 있는 쪽은 우리가 아닐까 하고, 한국은 돈 앞에서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압박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단순한 협상 전술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실력과 원칙이 만들어내는 태도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협상에서 캐나다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이 원칙 있는 태도,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신뢰와 실력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